네,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일정 연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말씀은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미리 특별 당규를 만든 것이다. 논쟁이 없도록 1년 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존재가 별로 없었다. 그때는 이낙연 후보님이 거의 대세론인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각 후보 캠프의 회람을 거쳐서 만든 안이다. 따라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반대하시는 최고위원들께서도 이걸 가지고 표결할 문제도 아니고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셔서 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기존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9월 초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우려했던 것은 과연 반발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둘 다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 일정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용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서 정권 재창출을 해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이 가장 해야 되는 지금의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사실 연기론을 이제 주장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기를 해놓고서도 뭔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주장한 것들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접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네. 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결정을 회람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80일 대선 180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겨우 한 6개월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사실상 국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년을 사실상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주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반해서 민주당은 6개월뿐이 안 된다. 이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당은 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거를 검증할 수 있을 이제 그 시간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신영께서는 그 장고 끝에 내린 결단, 득과 실 어느 쪽에다 좀 더 무게를 두고 보세요? 이게 뭐 상대 당 이야기라서 제가 뭐 언급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보자면 또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하자면 이재명 지사 측의 완벽한 승리죠. 그렇게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낙연, 정세균 전 대표, 전 총리 측의 완전한 패퇴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는 뭐 다수가 연기를 주장했다고 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차피 결론 내리기를 완전히 뭐 전원일치로 이렇게 합의한 거고 또 당무위원회를 또 소집하자고 연판장을 돌리기에는 이미 명분은 사라지고 당내에 이미 힘관계가 드러난 이 마당에 더 이상 저항하고 끌고 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은 9월 10일까지는 다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주의 있게 보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이게 두 달 먼저 뽑는 우리 국민의힘보다는 두 달 먼저 뽑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당이 똘똘 뭉쳐갖고 원팀 말 그대로 단일 대우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 앞에 이제 저는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만일 선출되게 되면 단일 대우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대목에서 좀 의심은 든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명분, 정권 재창출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명분은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내부 균열이 오히려 속으로 보면은 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옆에서 관전평 그렇게 하고 싶대요. 네, 이재명 지사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좀 그 해주셨는데. 이게 중요하게 앞으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거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으로 확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정치 속성상. 네, 그동안 경선 일정 연기도 그렇지만 또 개헌도 있었고 당 자체에서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심했잖아요. 이번에 좀 마무리가 되면서 당내 갈등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요? 후폭풍은 좀 없겠습니까? 지금 뭐 유력 주자들이 이 경선을 이제 예정대로 치르는 것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상 경선 국면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각 후보들이 캠프를 차리고 경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경선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 대선 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정치의 시간이 이제 급속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대선 레이스의 핵심 인물이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랜 고심 끝에 다음 주에 공식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들, 물론 엑스파일이라는 또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9일 날 제목을 윤석열이 걸어갈 길 대국민 설명회 이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보니까 그 언론사에서 취재를 신청한 언론사가 113개라고 떴어요. 언론에 네. 보니까. 외신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방송사가 방송사, 신문사, 외신 포함해서 그래서 다들 한 군데 못 들어가서 행사는 3층에서 하고 그러니까 매헌 윤봉길 기념관 3층에서 하고 다른 기자들은 다 못 들어가서 2층에서 또 스크린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공지가 뜬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사는 관심사인데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좀 더 좁히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왜 나서는가 자신은 뭘 하는가 설명하겠죠. 그런데 우리 저 앵커도 기자 생활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기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또 정치 일정 가운데 국민의힘에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합류할 거냐, 입당할 거냐는데 초점을 계속 맞출 거고 다시 네. 말하면 계속 지금 바깥에서 맴돌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출발시킨다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열차에 탑승할 것이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이른바 윤석열 파일이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의 비리 또지는 비위 의혹을 모아놓은 문서 윤석열 파일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듣는데 계속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다 생방송 할 거 아닙니까?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처음 실제적으로는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처음 목소리를 내는 윤석열 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말하는 것도 이렇게 포부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응답하는지 윤석열 전 총장의 태도와 자세, 말투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뭐 까면 되겠네 아니면은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6월 예. 29일이 윤석열 검사 윤석열에서 정치인 윤석열의 데뷔 무대다. 첫 링 위에 올라서 한참 이제 검증받는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죠. 홍준표 의원 복당하자마자 윤석열 의원 견제고 날리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윤 총장이든 또 뭐 새롭게 거론되는 사람이든 그것이 이제 당내에 들어와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선출이 되면 예.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야죠.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할 때 신상품을 주로 찾죠. 근데 신상품을 찾아가 배송이 되면 집에서 다 훑어보고 직접 보고 네. 흠집이 있으면 반품을 하잖아요. 국정 운영 능력과 그다음 도덕성 문제. 네. 그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람이 정권 교체의 적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윤석열 총장도 좋죠. 네, 홍준표 의원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복당 일성으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출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좀 대선판의 경랑을 좀 예고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뭐 신상품, 반품 뭐 이런 비유도 좀 들고 있고요. 연일 좀 견제구를 날리는 것 같은데 좀 두 사람의 여권에서는 두 사람의 격돌을 좀 기대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뭐 기대를 한다기보다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지금 사실은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고 이 36년간인가요? 정치를 하셨다고 그래요. 본인은 36년 동안 사찰을 받으셨다. 거기에도 견디고 산다. 그러니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거 자연스럽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홍 의원께서 지금 뭐 대선을 한번 치르셨잖아요. 그 경험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입을 먼저 해놓으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시기가 좀 더 늦춰질 수 있어요. 압박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이제 한 선수는 링 위에 올라간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이 될 것인데 우리가 2007년에 신한국당 경선인가요? 그때 보면 이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어떤 경선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이때 모든 이제 내용물들이 의혹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 사실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 홍준표 의원도 되고 이제 후보가 되겠지만 의원의 등장은 이 국민의힘당의 후보의 아주 철저한 검증 과정의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른바 링 안에 이런 선수들이 많으면 야권에서는 통합을 위한 빅텐트가 쳐져야 될 텐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윤 전 총장의 당 합류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요. 뭐 그 변수들이 상당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의 공격이 두려워서 뭐 안 들어오거나 하지는 윤 총장 측에서 보기에는 워낙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홍 의원의 변수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할 듯한데 이래 당내에 불안한 시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아시는 대로 1995년도에 제가 현직 기자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시절에 왕창 모셔온 이른바 영입됐거든요. 그때 이재호, 김문수, 맹형규, 안상수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문민정부의 기틀을 놓는다는 그때는 26년 동안 하면서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과 거리 되는 사람이잖아요. 드물게. 짧은 문장으로 해서 톡톡 찌르는 단검 같은 그런 건 분명히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거침없다, 시원하다는 분도 있지만 또 상처를 받은 분들 적지 않잖아요. 품격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할 정도니까 또 너무 또 뭐라 그럴까요? 성정이 굉장히 빨라요. 조급해. 거침없는 스타일이죠. 거침없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가장 매섭게 공격할 겁니다. 뭐 아예 대놓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조심스러운 게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홍 의원 측에서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선두를 달리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특히나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의 희망을 윤 총장에게 걸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더 많은데 홍준표보다는 더 많은 마당에서 이렇게 공개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지했던 윤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지지했던 윤석열을 무너뜨린 데 대한 반감이 홍준표에게 생기는 홍준표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득을 홍준표가 받는 게 아니고 반감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선배답게 정치를 26년 한 그 고참답게 좀 이렇게 뭐랄까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가면서 좀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옛날 스타일로 굉장히 저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당내의 반발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는 점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오세훈 모델입니다. 지난 재보선의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안철수 대표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후보를 뽑지 말고 그냥 영입해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전승을 이제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를 꺾고 다시 이 안 대표를 꺾고 하면서 사실상 힘을 모아가지고 본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그 모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그 모델을 하나에 차용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야권 지지자들은 사실은 누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찍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상당한 뭐 검증 과정 속에서 사실상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서 지지율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 지지율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지지율이 홍준표 의원에게 몰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제가 이 질문은 두 분께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고위인사 3인방,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권으로 대권 출마가 공식화된 그런 상황이고, 이른바 두 명의 고위인사, 최재형 감사원장도 공식적인 대권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직 별 큰 목소리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 정부 출신의 고위인사들의 이런 움직임,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의 현직 감사원장의 이런 도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시는지 좀 차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는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은 중도 사퇴를 하게 되면 왜 사퇴를 하는가, 또 왜 정치판에 뛰어드는가,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뭘 하려는가 그 이야기는 더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얘를 1월 1일까지 임기인데 중간에 나올 때는 뭔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뭐 감사원장으로 있어 보니까 이 정부에서 좀 압력을 많이 받았다든가 자기한테 하는 행태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게 도저히 뭐 법치에 안 맞았다 이런 설명을 하실 텐데 좀 듣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데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아시는 대로 뭐 타의에 의한 자진 사퇴였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엄청난 그런 핍박 속에서 꿋꿋이 버티는 뚝심이랄까 의기랄까 강기랄까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점은 또 하나 분명한 거고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윤 총장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처해서 이미 틀어졌던 것. 또 좀 다릅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는 아시는 대로 소득 주도 성장론과의 충돌. 그다음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게 이 정부의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했던 핵심 정책 때 전문 관료 또는 그렇게 전문 관료 일을 잘하라고 믿고 임명했던 두 사람,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경우는 그런 정치 철학과의 충돌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꼭 귀책 사유를 왜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발탁했는데 배신을 때리고 배신하고 야당 쪽에 간단 말이야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기에는 무리는 있다 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키워낸 게 또 이 정부의 또 실책이니까 저는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고위공직 자리를 하나의 어떤 스텝스톤으로 해서 이걸 대선 출마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상 8개월 남았어요, 대선이. 아직도 감사원장입니다. 본인이 대선에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이제 윤석열 총장의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즈음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하고 있다가 8개월 상황에서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려가가지고 출마를 한다. 이거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유독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만큼 강조하는 그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무색해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부적절한 지금 만약에 이제 후보로 나서신다면 처신을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저는 대선 출마를 요번에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현 정권 또는 특정 정권에 대한 불만의 어떤 표시로서 대선을 출마한다. 저는 그 자체가 사실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 대선 출마는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사실상 관리하고 한국의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자가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와서 검증받고 했던 분들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오만의 하나의 어떤 이 생각
생각이 그 안에 비롯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건 좀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 8개월 앞두고 이렇게 뭐 지지율이 저는 뭐 눈에 띄는 지지는 오히려 없고 저는 제 눈에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 2%포인트씩 떨어진 게 오히려 좀 눈에 띌 정도다. 네. 결국은 뭐 지금의 흐름을 봐서는 국민의힘은 그 이준석 대표 취임 후에 이래저래 바람을 좀 잘 타고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기세를 쭉 조직적으로 연결시켜서 흐름을 계속 좀 상승시키는 그런 걸 작업을 당적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과제인 거는 맞는 거죠. 지금 제가 네.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때 저게 딱 반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32%가 국민의힘, 30%가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것 같은데 다시 내려앉았어요, 국민의힘이. 이거는 이준석 대표라는 어떤 새로운 체제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 아직은 실질적으로 뭔가 국민들이 이 국민의힘당의 어떤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정체된 지지율을 설명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욱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